여러분, 동대문은 정말 끝난 시장일까요? 요즘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은 이겁니다. 동대문은 이제 끝났어. 사람도 없고 돈도 안 돼. 하지만 저는 이 질문부터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동대문은 실패한 시장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읽은 시장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시장은 한순간에 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방향을 이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대문이 어디부터 중국과 일본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선택지는 무엇인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대문을 처음 접한 외국 바이어들은 항상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동대문 원단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디자인의 출발점인 원단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 마음껏 선택하여 디자인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자재 시장이 지하에 있어서 생산 속도를 높이고 소량의 상품을 즉시 조달이 가능했습니다. 지퍼 하나 단추 하나까지 몇 분 안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패턴실과 봉제 공장이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모여 있습니다. 디자인을 떠올리면 그날 밤 바로 샘플이 나오고 다음날 새벽 도매상가에 걸릴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초고속 생산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구조는 중국도 일본도 완전히 따라하지 못한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이 구조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였습니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최고의 구조였던 것이죠. 동대문은 오랫동안 사람의 감각을 믿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잘 나가는지, 어느 색이 잘 팔리는지, 이번 주 유행이 뭔지, 이 모든 판단은 사람의 눈과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이 인기를 얻으면 불과 며칠 만에 똑같이 또는 업그레이드되어 시장에 뿌려졌습니다. 이는 곧 유행이 시작되는 곳이며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스타들이 동대문으로 유입되며 한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오프라인 시대에는 압도적으로 강력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점포는 각각의 브랜드가 되어 나날이 독창적 아이템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그 전성기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순간 동대문이 의존해오던 현장의 감각은 데이터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즉흥적인 아이디어와 개성 넘치는 아이템들은 분명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잘 팔렸다는 결과뿐이었습니다. 왜 팔렸는지, 누가 샀는지, 어디에서 반응이 나왔는지는 어떤 시스템에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체계는 없었고 분석은 부족했습니다. 각각의 소규모 점포들은 경험과 감에 의존한 채 시장을 운영해왔고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 방식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동대문은 디지털로 재편되는 시장 속에서 치밀한 전략 대신 오래된 방식의 경영을 유지한 채 거대한 시류에서 조용히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동대문은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을까? 그리고 왜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패션 유통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디자인이나 인건비 혹은 자본의 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 본질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중국은 패션을 감각으로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이 옷이 예쁜가가 아니라
이 옷이 팔리는지를 확인하는 것, 소량으로 만들고 바로 시장에 던지고 반응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댓글, 클릭수, 구매 전환율, 디자인은 완성이 아니라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바로 접고 반응이 있으면 즉시 생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에는 항상 데이터가 남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팔렸는지, 어떤 시간대에 반응이 오는지, 어떤 고객이 반복 구매를 하는지, 즉 잘 팔렸다가 아니라 왜 팔렸는지가 숫자로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다음 기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장은 확신이 아니라 확인된 결과에 움직입니다. 재고를 쌓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 자체를 비용이 낮은 실험으로 관리합니다. 중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실패를 싸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동대문과 중국의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동대문은 사람을 믿었고 중국은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동대문은 현장의 감각에 강했고 중국은 그 감각을 데이터로 치환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어떤 방식이 더 오래 살아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시대는 감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각만으로는 버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각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동대문이 다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이 시장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중국이 속도와 데이터로 패션 시장을 재편했다면 일본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바라본 패션 시장의 본질은 빠르게 파는 것이 아니라 오래 신뢰받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량 생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려도 괜찮고 비싸도 괜찮으며 잘 팔리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장인성과 기능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일본 브랜드들은 유행을 쫓기보다 자신들만의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이 옷은 왜 이 원단을 쓰는지, 왜 이 가격이어야 하는지, 왜 이 디자인을 수년간 유지하는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으면 상품을 내놓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패션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어도 그 브랜드는 남고 계절이 지나도 그 옷은 다시 팔립니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란 많이 팔린 상품이 아니라 오래 팔린 상품입니다. 유통구조 역시 매우 다릅니다. 일본은 도매와 소매의 경계를 무리하게 허물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기획자는 기획에 집중하고 생산자는 품질을 지키며 판매자는 고객과의 신뢰를 관리합니다. 이 구조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위기에는 놀라울 만큼 강합니다. 온라인 전환에서도 일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프라인에서 쌓은 신뢰의 기준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진 한 장 설명 문구 하나에도 왜 이 제품인가에 대한 설명이 붙습니다. 판매는 설득이 아니라 이해의 결과입니다. 중국이 숫자로 시장을 읽는다면 일본은 시간으로 시장을 읽습니다. 오늘의 반응보다 3년 뒤에도 이 브랜드가 선택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보다 완만한 지속이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점에서도 일본은 동대문과도 중국과도 다릅니다. 동대문은 현장의 감각이 강했고 중국은 데이터가 강했으며 일본은 기준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결코 감각이나 감성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기준은 매뉴얼로 남고
교육으로 전해지며 세대를 넘어 유지됩니다. 그래서 한 브랜드는 사람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패션은 빨리 파는 산업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시장은 속도와 규모만으로는 지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대문은 분명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사람의 감각이 살아있었고 현장의 반응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질수록 그 감각은 시스템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동대문은 중국처럼 데이터 중심 시장도 아니었고 일본처럼 기준이 축적된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감각은 있었지만 정리되지 않았고 경험은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동대문은 두 강자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량 생산, 빠른 테스트, 즉각적인 중단과 재시도. 반면 일본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처음부터 기준을 높게 잡았습니다. 동대문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만들었지만 빠르지 못했고 기준을 말했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속도와 기준 그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대문은 항상 묻습니다. 이거 팔릴까? 하지만 잘 팔린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디자인이 먹혔는지, 왜 이 가격에서 움직였는지, 왜 이 상품만 살아남았는지 이 질문들은 다음 기획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잘 팔리면 성공이고 안 팔리면 잊혀질 뿐이었습니다. 시장은 반복되었지만 성장은 누적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감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설명과 신뢰 그리고 기록을 요구합니다. 동대문은 오프라인에 최적화된 시장이었습니다. 보고 만지고 현장에서 결정하는 구조. 하지만 화면 너머의 고객에게 이 감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만 남았고 차별성은 희미해졌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는 뒤처진 곳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곳입니다. 동대문은 여전히 만들 수 있고 여전히 할 수 있지만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속도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고 기준으로는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위치. 애매함이 동대문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은 이미 무너진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도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시장입니다. 원단 시장과 부자재 상가,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의 소규모 공제 공장.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당일 시제품이 나오고 다음날 바로 수정이 가능한 구조. 이 밀집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동대문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동대문이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격도 속도도 규모도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량, 품종, 그리고 빠른 기획 수정입니다. 동대문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 실험 생산에 최적화된 시장입니다. 트렌드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트렌드를 가장 먼저 시험해 볼 수 있는 곳. 이것이 동대문이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동대문의 장점은 여전히 감각입니다. 문제는 이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옷을 만들었는지, 어떤 고객이 반응을 했는지, 왜 다음 시즌에는 반응이 달라졌는지. 이 질문에 답이 쌓이기 시작하면 동대문의 감각은 자산이 됩니다. 사람의 경험이 시스템으로 남는 순간 시장은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은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빼어가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아이디어가 모이고 기획이 검증되며 브랜드가 실험되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도매상은 판매자가 아니라 테스터가 되고 바이어는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 동대문은 다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동대문은 한때 세계가 주목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속도를 선택할 것인가, 기준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동대문의 방식으로 이 둘을 새롭게 결정할 것인가.
이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